모든 것이 허구적 이야기일 뿐인가요?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저는 모든 것이 허구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허구적 이야기이고 기업과 국가, 신들, 축구 규칙 또한 허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도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고통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공이 실제 존재인지 허구인지 알고 싶다면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제우스의 신전이 불타는 것을 본다면 제우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해도 달러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은행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해도 그 고통은 단순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제우스, 달러, 은행, 국가에는 신경체계나 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느끼거나 슬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쟁터에서 병사가 부상을 입으면 실제로 고통을 느낍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는 고통스럽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와 분리된 암소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고통은 허구를 믿음으로써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진 수많은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압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평범한 장소입니다. 돌과 나무, 건물과 사람, 그리고 개와 고양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곳이 신과 천사, 신성한 돌들로 가득 찬 특별한 장소라고 상상합니다. 이 상상 때문에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돌과 나무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구적 이야기를 두고 싸우는 거죠. 전쟁 원인은 허구적일지 몰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100% 현실적입니다. 피는 현실적이고 고통도 현실적이며 슬픔조차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허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허구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돈, 국가, 기업, 법과 같은 것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믿는 이야기가 없다면 복잡한 인간 사회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22명이 동일한 규칙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축구 경기는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훌리건이 다른 팀 팬을 폭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와 국기와 화폐 등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국가는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돕기 위해 창조된 허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국가의 명예 같은 허구적 이유로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통은 우리가 발명한 이야기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고통을 줄여준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초래한다면 결국 해롭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기술 결정론을 믿으시나요? 기술은 결코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즉, 기술 발전이 인간 사회의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세기에는 전기와 기차, 라디오 파워를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만든 사회도 있었고 같은 기술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사회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나라는 정확히 동일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기술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AI가 수억 명의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쓸모없는 계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권력을 잃게 됩니다. 동시에 생명공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슈퍼휴먼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엘리트 계급에 대한 저항은 모든 개인의 행동과 발언, 심지어 감정과 생각까지 감시하는 전체 감시 체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더욱 관련된 위험은 정부와 기업이 인간을 해킹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해킹한다는 것은 인간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생물학적 지식, 데이터, 컴퓨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를 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이나 소비에트 연방조차도 모든 개인이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일부 정부와 기업이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각 개인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질병과 힘든 노동의 짐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AI가 많은 일자리를 없애겠지만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은 더 나은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과 스포츠, 영성, 공동체 구축 등의 꿈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감시 기술은 시민이 아닌 정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어 부패를 방지할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포스트 휴머니스트인가요? 사람들이 생명공학과 AI를 사용해서 슈퍼 휴머를 만드는 것을 관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스트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생명공학과 AI를 사용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항상 우리의 힘과 지혜 사이에 큰 격차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능력과 그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지혜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조작은 이해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강에 댐을 세우는 것은 그 댐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기도 전에 조작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밖의 세상을 조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 동물, 숲을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됐지만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지금은 생태학적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우리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세계를 조작하는 법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전학과 AI는 우리 신체와 정신을 재설계하고 우리의 감정과 사고, 감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정신 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잃고 생태계 위기와 유사한 내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기업, 군대는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는 데만 새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능과 규율 같은 능력은 강화하려 할 테지만 공감, 예술적 감수성, 영성 같은 기술에는 관심이 적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능적이고 규율은 잘 잡혀 있지만 공감과 예술적 감수성, 영적 깊이가 부족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된 인간적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총체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너무도 적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도 하지 않고 대신 인터넷 연결 속도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에 1달러와 1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도 똑같은 돈을 투자하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계급, 또 휴먼 해킹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왜 사용하셨나요? 그런 계급을 만들거나 인간을 해킹하는 것을 찬성하시나요? 저는 2014년경부터 인간 해킹과 쓸모없는 계급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 당시 이 주제들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AI가 긍정적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인류의 존재론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우리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까지 해킹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많은 사람을 새로운 쓸모없는 계급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주목하도록 인간 해킹과 쓸모없는 계급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굳이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공통의 위협에 맞서 단결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집단을 우리의 치명적 적이자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새로운 기술, 특히 AI의 위험한 잠재력에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과 단결해야 합니다. 증오는 인류를 파괴할 것이며 협력은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증오를 퍼뜨리는 데 시간을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까? 종교와 영성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뭔가요? 21세기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교와 영성을 구분합니다. 종교는 일종의 계약이고 영성은 여정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된 계약을 제안합니다. 신이 존재한다. 그는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길 명령했다. 우리가 신의 명령을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이 계약은 보통 질문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규칙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반면 영적 여정은 이와 다릅니다. 영적 여정은 미지의 길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여정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기존 답변을 수용하지만 영적 진리를 찾는 이들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종종 기존 종교의 믿음과 관습에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여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여정을 걷는 중에 기존 불교의 경직된 아이디어나 고정된 법칙에 직면한다면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 입장에서 영성은 위협적입니다. 종교는 보통 신자들의 영적 탐구를 억제하려 합니다. 많은 종교 체계가 평범한 신도들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찾는 이들에 의해 도전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는 부처에 의해, 유대교는 예수에 의해, 가톨릭교회는 마틴 루터라는 독실한 수도사에 의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삶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했지만 가톨릭교회의 의식과 관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영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대부분에서 사람들은 영적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AI와 생명공학 같은 기술은 우리 모두가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들과 맞서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 아닌가요?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유의지를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장 쉽게 조작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매 순간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 대부분은 자유롭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물학적, 문화적, 정치적 힘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자유의지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품이든 직업이든 배우자든 정치인이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를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어.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탐구할 이유가 없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선택을 형성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날 기업과 정부는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기술을 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의지라는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리즘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모든 권력을 넘기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용의 길을 추천합니다. 자유의지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시길, 뭔가 진정으로 자기 욕망과 결정을 만드는지 이해하시길. 이것이야말로 인간 독재자나 초지능 컴퓨터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이건 가장 오래된 충고입니다. 고대부터 철학자와 성자들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의 시대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탐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잘 모르는 블랙박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신을 해킹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당신 스스로보다 더 깊숙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다. 상품이든 정신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언자나 시대적 멘토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언자나 멘토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결정론적이지 않고 2050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가능한 시나리오 지도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강조함으로써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예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저를 어떤 종류의 멘토로 보기 시작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식을 존중하고 학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도 우상화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한 사람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수 있고 이는 그의 자아를 팽창시키고 분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팬들 역시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멘토가 모든 답변과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심지어 멘토가 잘못된 답변과 해결책을 제공해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 책을 정답책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책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저를 모든 것을 아는 예언자로 보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찾는 한 사람으로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